자, 이번 시간부터는 계약 각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 각칙은 매매부터 시작인데요. 자, 먼저 계약 각칙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내용부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741페이지 보시죠. 민법의 전형 계약은 14가지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 14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새로 이제 개정 민법에는 여행 계약까지 들어 있죠. 그래서 여행까지 들어가서 15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계약이 전형 계약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보통 전형 계약을,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걸 유명 계약이라고도 한다 했죠. 전형적인 계약이니까 전형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름 있는 계약이니까 유명 계약,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계약들을 형태를 정해놓고 민법에서 그 계약 당사자한테 이런 채권과 이런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러한 계약에서는 이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의 자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자유다 이렇게 했고요. 또 누구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 선택을 자유가 있다 했고요. 또 상대방을 정했을 때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즉 내용 결정의 자유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내용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 방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서 방식의 자유 이렇게 4가지가 있다 했죠.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4가지의 내용이 있다.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체결의 자유, 그리고 방식의 자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을 되다 보니까 우리 민법상에 있는 계약법의 개별 규정들은 대체로 임의 규정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임의 규정의 성질이다. 그죠? 성질이 임의 규정의 성질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게 자유니까 우리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 역할 이렇게 하겠죠.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교재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743페이지에요. 매매 계약부터 보면 되겠죠? 매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 계약. 자, 여기 우리가 계약 전형 계약에서요. 우리 계약 각칙에서 시험 범위가 되는 게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이 4가지 계약이거든요. 이 4가지 계약에 우리는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계약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요. 채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용. 그리고 이러한 계약 관계가 예컨대 종료되는 사유 할까요? 종료 원인.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도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이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이 특별한 내용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요. 매매 계약에서 그 의미는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민법 규정에는 563조예요. 563조에 매매에 관해서 규정을 의의를 정해놨어요. 그거 볼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랬죠. 결국은 뭐냐면 이 2가지에 관한 약정을 하면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재산권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정해서 이것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또 상대방은 그 재산권 받는 대신에 대금을 얼마 줄 거다 약정하는 거죠. 대금 지급에 관해서 약정한다. 이 2가지를 정하면 매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성질은요, 법적 성질은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 되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죠.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불효식 계약이 되죠. 불효식 계약. 그리고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이 행위의 대가성을 보니까 아, 대등한 가치를 급부이행하라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계약은 이러한 의무를 각각 일방이 부담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쌍무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게 되겠죠?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이 네 가지 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유상계약, 유상계약성의 대표가 바로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상계약의 대표. 그래서 보통요,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뭘 뒀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계약이 존재하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할 때 서로 급부이행 실행하는 과정에 살펴보니까 양 당사자가 대가적 급부이행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결국 실현되더라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유상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계약이라면 이 계약에는 일단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적용한다. 이 내용이 우리 민법 567조에 이렇게 명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봐죠.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유상계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는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빌려주었는데 그 물건에 빌려준 물건 임대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임차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매에 있었어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에 관한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요. 유상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요게 요 567조 이 규정 때문에 이 유상계약성을 판단하는 거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이죠. 우리가 매매 계약하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대금도 결정하고 목적 물건의 권리도 결정해서 그 물건을 인도해주고 매매 목적 물건을 넘겨주고 재산권 넘겨주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대금까지도 다 치러버리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목적물의 소유권과 목적물을 인도해 줘버리고 매수인이 대금을 그 자리에서 다 지급해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매매 계약의 실현 이행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이행 관계도 다 실현해버리는 것을 뭐라 하냐. 그걸 우리는 현실매매라 그런다. 자, 현실매매라 그래요. 자, 이거는 특이한 내용인데요. 이거 특이한 내용. 자, 현실매매는 과연 그럼 이게 낙성계약이 아니고 혹시 요물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매매계약 하면서 그 계약 현장에서 목적물 주고받는 거 아니냐? 재산권 이전해주고 물건도 건네주고 매도인은 또 그 상대방 매수인은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그 현장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 목적물 급부이행을 서로 주고받는 실행 행위가 있네? 그러면 요물계약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물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계약, 현실매매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급부이행되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행관계를 그 현장에서 당사자가 이행하겠다라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매계약 자체는 현실매매계약 자체도 역시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현실매매는요,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상의 규정 그대로 적용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매매의 성립 한번 보세요. 745페이지에요. 그 매매의 성립에 보시면 매매란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즉 그 지위에 쓸 사람들이 당사자 간에
서로 재산권에 관한 합의와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는 순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에 관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드디어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746페이지에 가면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 이때요. 재산권은 반드시 매도인이 자기 소유물인 재산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민법에는 자기 소유 재산권이 한다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권이란 것은 타인의 재산권이어도 무방하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에요. 매매 계약에서요. 조심해야 될 것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이니까 이 재산권이 매도인 자신의 재산권이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타인의 재산권이어도 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의미를 알아두셔야겠고, 물론 목적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특정된 물건이든 불특정 물건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대금에 관한 약정에서 대금이란 것은 반드시요, 금전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됩니다. 금전. 따라서 물건으로 급부이행하기로 하면 재산권 넘겨주고 재산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교환 계약이 돼버려요.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우리 매매가 되려고 그러면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에서 당연히 매매 계약 비용이 들어가겠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중개 수수료가 든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 비용은 그래요. 당사자 약정에서 정하는 거고 약정이 없다면 양 당사자가 균분하여 그죠? 균등 부담입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죠? 균등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균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에서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매매에서 매매의 예약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매매를 이렇게 계약을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대금 지급의 약정을 현재 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내년에 너 아파트를 내한테 팔고 나는 너 아파트 내가 살게. 둘이가 이렇게 합의하면 지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매매의 예약이라 그래요. 장차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 이것을 매매 예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요, 이 매매 예약의 형태는 여기에 종류가 747페이지에 보면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편무예약과 쌍무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있다. 이랬죠, 그죠? 이 예약에는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이 있고 또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편무냐 쌍무냐 예약의 형태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되잖아. 매매계약은. 그죠? 따라서 승낙의 의무를 어느 한쪽이 부담하면 편무예약, 양 당사자, 예약 당사자 각각 부담하기로 하면 쌍무예약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방예약, 쌍방예약은 뭐냐? 이것은요. 자, 예약을 내년에 가서 완성시켜야죠. 매매계약으로. 그죠? 예약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가면 매매로 완성을 해야 돼요. 완결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장차 그 내년에 가서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으로 완결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보통 예약, 이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서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권리를 예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방 예약이라 하고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예약 당사자, 양 당사자가 각각 보유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쌍방 예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승낙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약정한 것에 따라서 편무, 쌍무 이렇게 나누고 일방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일방적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일방 한쪽이 가지면 일방, 양 당사자가 가지면 쌍방 예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 보유가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약 완결권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문제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예약 형태 중에서 우리 민법은 무엇을 취했을까? 자, 우리 민법은 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게 564조에 있어요. 그죠? 564조의 민법에 일방 예약을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일방 예약을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일방 예약인 것으로 일단 인정해 놓자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일방 예약의 추정, 즉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권리를 예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추정해 놓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일방 예약의 추정이라 한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7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일방 예약의 추정이다. 이렇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약 완결권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이 예약 완결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행사하면서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예약 완결권이란 이것은 의미는요. 매매 예약을 장래에 가서 매매로 완성, 즉 매매로 완결해 버릴 수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권리를 행사해 버리면요.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행사를 해버리면 매매 계약이 완성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성질은 형성권이란 거죠. 형성권. 그리고 행사하는 모습은 일방적으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만 해버리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효과가 발생해버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죠? 그래서 행사 모습은 단독행위로 행사하는 것이요. 권리의 성격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 의에 있고요. 자, 이럴 때 이 형성권이니까 이 형성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에는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만들어지니까 사실상 이 형성권은 재산권에 관한 성격이다. 그죠?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도 할 수 있겠고 상속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성질도 인정된다.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가요? 여기에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성질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을 해놨다. 그래서 예약 완결을 해놨다면 이때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에서의 일방 예약으로서 추정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 예약 완결권은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등기 가능하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예약 완결권의 성질이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행사는 이미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의사표시하면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하죠? 이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물론 예약 당사자한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자기하고 예약한 예약 의무자. 만약에 가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 예약 의무자는 다른 말로 하면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죠.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하여 행사를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예약 의무자가 그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제3자한테 양도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제3자한테 이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가? 아니란 거죠. 여전히 뭐예요? 예약 의무자 이 사람한테 해야 돼요. 자, 이때 말입니다. 이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만약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 재산권이 이전돼 있다. 등기 이전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 할 때 본등기 하자라고 이렇게 신청할 때 이 제3자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이것은 직권 말소한다. 제3자로 이전돼 있다면 즉 가등기되어 있는 예약 완결권을 예약 의무자인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본등기 하자라고 실현을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제3자 앞으로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라고 하면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직권 말소 이렇게요. 직권 말소에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소멸하게 되죠.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요 가등기되어 있는 예약 완결권 요걸 좀 이해해 두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행사 기간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고 제척기간은 보통 10년이죠. 10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아무 말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즉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게 없다면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이래요. 그래서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도록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대해서요. 즉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일방 예약 당사자한테 그 상대방이 야, 당신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상당기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그 최고한 당사자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이때는 바로 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매매 예약이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를 못한다.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하는 모습, 즉 의의부터 시작해서 행사하는 모습이요. 행사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매매가 체결되죠. 행사하면 4번 행사의 효과는 바로 매매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이 된다. 그죠? 이렇게 효과는 매매가 체결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형성권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가면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그죠? 자,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을 정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금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정한 금액을 교부를 하게 되죠. 이때 교부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는 계약금을 교부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계약금. 매매에서 이제 계약금이 교부됐을 때요. 자, 계약금이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 이것은 어떤 계약, 주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기타 유가물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금전기타 유가물을 우리는 뭐라 하냐?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 당시에 어느 일방이 그 상대방 타방에게 교부된 금전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한다. 따라서 보통 뭐 금전이 일반적이지만 금전기타 물건이다, 그죠? 따라서 계약금이라 되어 있다고 해서 금전에 한한다가 아니라 물건도 가능하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민법상은요. 자, 이때 이 계약금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정하죠.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을 잠깐 설명해 볼까요? 자, 이 계약금은 금액을 정할 때는 이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때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주된 계약, 기본 계약에 붙여서 정하죠. 그래서 이것은 종된 계약이 될 것이고, 동시에요. 우리 민법의 내용을 보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 당시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기타 유가물을 교부하면 계약금이 계약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부되면 급부이행을 해서 상대방이 받으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바로 요물 계약의 성질을 갖게 돼요.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 그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종된 계약이니까 기본 계약의 운명을 같이 해야겠죠. 기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기본 계약이 효력을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건 바로 종된 계약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요물 계약이니까 약정된 이 계약금을 교부를 하여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은 종류, 즉 유형이 어떤 게 있냐? 뭐 유형. 이 유형은 보통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증약금의 역할을 한다, 그죠? 성질상 증약금. 즉 계약금을 교부되었다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즉 계약금이 교부된다는 것은 증거 역할을 한다. 약정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역할을 한다. 이건 모든 계약금이 갖는 성질입니다. 모든 계약금이 갖는 성질입니다. 근데 해약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약금 안에는. 즉 계약금 안에, 계약금이라는 금전 안에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해제권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계약금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즉 해약금이라는 것은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제권이 그 계약금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안에 계약금 안에 이때 이 계약금 이름을 해약금이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약금입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사자가 만약에 계약 내용대로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은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한 거죠. 이럴 때는 계약 위반에 대한 금전이죠. 그러니까 위약금이 되죠. 따라서 위약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특약을 붙여야 됩니다. 위약금으로서의 특약을 해야만 위약금으로 나타나요. 특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시에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약정한 것이죠. 약정. 이 약정의 이름이 바로 위약금 약정 또는 위약금 특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함으로써 위약금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제 위약금의 이 특약의 종류에는요, 이 특약 안에는 그렇죠, 이 약정이죠. 이 약정 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한 사람이, 그러면 채무 불이행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손해가 많이 났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손해가 그만큼 안 났다,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손해 금액이 적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야,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금 우리가 주고받았는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자, 금액을 이걸로 정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장래 채무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준이 바로 이 계약금이다 라고 약속해 놓은 위약금, 이것을 우리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약의 내용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면 채무 불이행이 했으니까 위협한 행위였고 위협한 행위 했으니까 징벌로서 몰수당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교부자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한다면 그 계약금은 일방적으로 위약한 데에 대한 징벌로서 몰수한다, 이렇게 특약을 붙였다면 그 특약은 징벌로서 몰수약정,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라 그러냐, 이걸 위약벌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징벌로서 몰수하겠다라고 약정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위약금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과연 이 특약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 약정인지 이게 불분명하면 어떡할까? 요 약정 자체가. 이럴 때는 우리 민법은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이걸로 추정해 버립니다. 자, 당사자 사이에 말이죠, 위약금 특약을 이렇게 했다면, 위약금 특약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다면 그 특약의 내용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 약정으로 특약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의 태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자, 위약금 특약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자, 계약금의 역할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위약금, 해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법은 이 세 가지 중에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묻겠죠. 증약금과 해약금과 위약금 중에 우리 민법은 이 계약금이 교부되었을 때 과연 이 중에 어느 것을 우리 민법으로 딱 정해놨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민법은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놨네요. 민법 태도, 이게는 일단 해약금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약금 규정을 둔 것을 우리는 뭐냐냐, 해약금으로 일단 추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 565조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자, 그 내용, 이 내용은 지금 750페이지에 요 내용을 정리해놨죠. 750페이지에 거기에 계약금의 종류 해가지고 성질에 따라서 이제 유형화한 거예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렇게 있는데 그 위약금의 그 특약 내용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가면 A.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손해배상 예정, B. 위약벌 이래놨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그 중에 특약의 내용에 불분명하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단 추정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취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752페이지 갑니다. 거기 가면 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이런 제목 하에 민법 565조 해약금 이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565조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계약금에는 이렇게 그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약금의 규정을 둔 이 규정의 의미를 우리 민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해약금을 일단 추정해 놨다라고 추정한다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계약금을 주었다라고 하면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해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면 그 해약금 속에 있는 해제권의 행사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민법상 규정 해석에 있어서 565조 여기에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해제권 이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행사, 요건은 그리고 행사했을 때 행사의 효과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에 볼까요?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잘 해놨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요건이 바로 설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규정에서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최소한 이 행사 수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이걸요.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죠. 따라서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가 있어 버리면 그러면 행사를 못 하죠. 그죠?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 시점이죠.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에 착수한 것은 일부를 이행하든 전부를 이행하든 다 포함되는 거죠. 또 직전 행위인 즉 이행의 직전 행위 직전 행위인 전제 행위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도 포함해요. 전제 행위. 그러나 준비 행위는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 행위는 직전 행위의 전제 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준비 행위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제 행위를 했다면은 이행의 착수가 있은 것이 돼요. 이렇게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전쟁이는 뭐냐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자기 중도금 전체를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그 인출하기 위한 뭐 카드나 번호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야, 돈 갖고 왔다. 자, 만나자 해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돈 여기 있습니다. 내놓는 게 아니라 돈을 준비해서 만날 장소에 날짜에 그 시간에 만날 장소로 자, 나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이거예요. 직전 행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자, 교부자가 행사할 때는 포기하겠죠. 포기하고 뭐를?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수령자가 해제권 행사할 때는 그 계약금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행사의 요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면서 수령자는 배액을 내놓으면서 의사표시로 해라. 그러면 행사가 되었다.
자, 이때 그러면 행사했으니까 행사 효과는 뭘까? 효과는요, 당연히요, 소급에서 당의 계약은 실효가 되겠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 자,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죠. 서로 주고받은 게 없죠.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할 의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요건상 보니까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따라서요, 여기에 해약금 추정에 있어서의 해제권 행사의 경우는 소급 실효만, 즉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다. 효과로서,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요 내용만 꼭 알아두십시다.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에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을 좀 정밀하게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재 752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행사 기간 내놨죠? 거기에 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근데 여기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은 쌍방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다음 페이지예요. 75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디귿 동그라미 있어요.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 것은 이행의 일부를 이행하든 전부를 이행하든 더 나아가서 직전 행위인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준비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직 이행에 착수 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약금 추정에 보면 당사자가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이랬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사자끼리 계약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의 성질이다. 이렇게 하죠. 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이게요.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매매 예약과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매매 효력, 그 중에서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